조선시대에는 궁궐을 중심으로 그 앞에 육조대로가 있고 직각방향으로 동서방향으로 종로가 있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공간은 왕이 있는 경복궁일 테고요. 근데 경복궁 앞에 있는 육조일 텐데 기록에 의하면 광화문 앞길이라는 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육조대로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의미론적으로 접근하면은 사실은 이것은 신화의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광화문 앞길이라고 할 경우는 광화문에 부속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그거는 본래의 뜻을 전달하기 어려우니 오히려 신권의 상징적인 의미인 육조대로라고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번 이론 강의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왕의 공간과 이 신하의 공간이 어떻게 만나는지를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보려면은 사실 왕의 공간에 가장 우리가 접근 가능한 가장 높은 곳에서도 쭉 내려서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답사를 여기서 시작한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건축의 미학을 얘기할 때, 아름다움을 얘기할 때 자연과의 조화를 이야기하죠. 사실은 서울엔 5개의 궁궐이 있지만 나머지 경복궁을 뺀 4개의 궁궐과 경복궁은 굉장히 다른 궁궐입니다. 다른 창덕궁이나 창경궁이나 다른 궁궐들은 자연의 지세에 맞춰 건물을 지었지만 경복궁은 이 남북축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는 궁궐입니다. 지금 쭉 내려오시면서 이게 경사길을 따라 내려온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네. 이 경복궁이라는 궁궐이 얼마나 큰 궁궐일 것 같으세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경복궁이 큰 궁궐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옆에 중국의 자금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큰 궁궐의 대명사처럼 이야기되는 건물이 베르사유 궁이죠. 근데 경복궁의 규모가 베르사유 궁에 버금가는 규모라고요. 그럼 얼마나 대단한 궁궐입니까? 굳이 비교하면 자금성보다는 조금 작을 정도밖에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옆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 비하면 일본은 이런 궁궐이 아예 없죠. 근데 사실은 이 경복궁이라는 궁궐이 우리가 중국의 옆에 있고 우리는 항상 작고 위축돼 있고 이렇게 생각만 하시는데 우리나라의 경복궁이라는 궁궐이 대단한 규모고요. 사실은 규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이념 등등을 생각하면은 사실은 세계 내에 놔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규모를 자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이게 이제 정전이죠. 정전 있고 요 앞에 여기 월대가 있고 밑에 이제 정전 마당이 있는데 왕과 백성, 왕과 신하가 맞는 곳의 상징적인 접점에 광화문이 있는 거고요. 그 광화문 앞에 있는 여기를 근정전에 침범하면 여기 월대에 해당되는 게 광화문 앞에 월대겠죠. 그 부분이 신과 왕의 접점이에요. 또는 백성과 저기의 접점.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은 왕과 신하의 관계를 보여준 이곳의 공간이 이 외부 공간 마당으로 확대되고 이것이 도시 전체로 확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어디에 궁궐의 정문이 이 정도로 큰 게 있을 것 같으세요? 더군다나 이게 육조 거리의 폭이 한 60m 되잖아요. 그리고 길이가 500m고 이거는 직각으로 만나는 종로 거리는 폭이 20m에 한 2, 3km가 쭉 뻗었잖아요. 지금부터 600년 전에 유럽의 어느 대도시가 인구 10만에는 넘는 도시가 있었을 거며 유럽의 대도시의 도시 심장부에 4차선 도로 폭의 도로가 2, 3km가 이어진 도시가 어디 있었을 것 같으세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600년 전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 도시의 중심부는 사실 동시대에 전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고 잘 계획된 도시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월대를 복원하는 것 때문에 교통 흐름이 엉망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좀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서울 시내 전역에서 심지어는 경기도 일원에서 오는 시외버스들이 광화문에 여기서 유턴해서 돌아가는 이 구조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가지만 전 세계 어딜 가도 도심 한복판에 모든 교통수단이 여기서 또 몰려서 헤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발전이 최고의 가치이던 시절에는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당연히 빨리 달려야지 사람 피해줘야지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무슨 소리야 도로의 주인은 우리지 자동차가 피해 그래서
육교를 없애고 횡단보도를 놓기 시작했다고. 이제 비로소 우리가 발전이 모든 가치에서 우선한다는 사고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환승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꽤 많았어요. 그럼 환승을 어디서 하냐? 사대문 밖에서 하느냐? 아니면 조금 더 밖에서 하느냐? 라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거예요. 못 하다가 오세훈 시장 때 같은 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사실은 전체를 갖다가 보행 중심으로 하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은 자동차를 못 들어오게 해야 되지. 못 들어오게 하면 길을 좁힐 수 있지. 도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러면 도로를 좁히게 되면은 그 자동차의 길을 내주면서 사라졌던 우리의 것을 되찾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부분은 광장을 걷고 싶은 길이나 그런 걸로 만들지만은 여기는 그럴 필요 없으니까 사라진 월대를 만들면 되지 않나? 라고 하면서 월대 얘기가 나왔어요. 어쨌든 간에 대중교통 문제는 충분히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것이 충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 문제가 지나치게 부각되다 보니까 월대가 두들겨 맞는 것 같아요. 선열들의 동상을 세워서 그 순국 선열들과 자기를 동일시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만든 기관이 뭐냐면 애국선열 조상위원회를 만들어요. 애국선열 조상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처음에 10개의 동상을 만드는데 태평로에다가 유관순 열사, 그다음에 김유신 장군 동상 이런 것들을 세웁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정점에 있는 게 이순신 장군 동상이고 이순신 장군 동상을 저 앞에 세우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순국 선열들의 동상을 시내 곳곳에 세우면서 자신의 역할을 외침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순국 선열들과 동일시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투영한 것이 이순신 장군 동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좀 불순한 생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워낙에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서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거를 철거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세종대왕 동상 같은 경우가 오세훈 시장 때 만들어지는데 사실 세종대왕 동상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도 그다지 거부감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기본적으로 거리에다가 동상을 세우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종대왕 동상 같은 경우를 이 거리 아까 말씀드렸던 민해거리라고 생각한다면은 세종대왕 동상은 저기 계시면 안 되는 거죠. 사대문 안에 그렇게 오래된 나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조경수에서 특히. 근데 그러기 좀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한의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아주 무질서하게 심는 게 아니고 아주 심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한국적인 광장이라 하면 우리가 볼 때 문짝도 마당장인데 마당이 나와야 되는데 마당이 안 보이도록 그냥 꽃 심고 나무 심고 조형물 갖다 놓고 하면 그게 광장이 아니다. 말씀대로 선생님 말씀대로 광장이라 하면 교통이 일단 정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바로 앞에 이렇게 8차선인가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네. 한국적인 특수성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은 걸 사실 고쳐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사실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급증하는 인구 때문에 거의 땜빵하듯이 서울의 도시계획을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는 그렇게 급조했던 도시 공간을 잘 다듬고 살만한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지금 이제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도 사실 그런 류의 작업에 사실 하이라이트 같은 성격을 띠고 있겠죠.